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요즘 이제 대상별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 대상별로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우리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 주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개인을 아무리 잘 실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속한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배웠다면 오늘은 그 개인이 속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차분히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10인데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배웠죠. 자, 이번 주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첫 번째요. 목차는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실천 분야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본 개념 첫 번째는요. 전통적 의미에서는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가족의 법적 지위나 가족 구조 및 형태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가족의 연대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요,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의 기능과 가족의 내에서의 어떤 관계에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가족의 보편적이고 중요한 특성인 관계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 가족 구성원들이 관계가 잘 성립이 되고 정립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가족 및 그 구성원의 복지와 발달에 기여하는 기능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고요. 이 관계와 기능을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초점은 가족의 기능과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가족의 어떤 기능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 가족의 기능의 변화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만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전통적으로 가족이다 그러면 한 4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 가족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출산 및 재생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출산 및 재생산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고 그 자녀가 또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은 기본적으로 이 출산과 재생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이 성적인 기능입니다. 가족이 되면 합법적으로 성적인 그런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떤 성관계를 갖게 되면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이 간음이 되는 거고요. 또 성추행이 되는 거고 성폭력이 되는 거고 폭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부부지간에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면 이런 성적인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제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가 만들어지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서 가족이 구성이 되면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를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가족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기능은 교육 및 사회화 기능이에요. 그 가족 내에서 이제 출산이 되면 자녀를 이제 교육을 하게 되죠. 뭐 한글을 가르치거나 또 영어를 가르치거나 뭐 수학을 가르치거나 이런 교육을 해요.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가족에서 이제 이런 기능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또 뭐 회의는 어떻게 하느냐, 또 관계는 어떻게 맺느냐, 이런 사회화 기능, 그 문화 예술, 또 뭐 국어, 한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기능, 이게 이제 사회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이런 출산과 재생산의 기능, 성적 기능, 경제적 기능, 교육 및 사회적 기능, 이런 전통적인 4대 기능을 발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전통적인 4대 기능을 점차 사회로 이양됨에 따라서 미래의 가족 기능은 이러한 기능보다는 정서적 기능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기능도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대 기능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런 4대 기능은 사회로 이양이 되고 이 순수한 가족의 어떤 기능은 정서적으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기능이 중요한 그런 기능으로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 주기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가족의 주기, 가족의 발달 주기라고나 할까요? 이 가족 주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 시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요. 자녀 출가 후에 노인 부부만 남는 시기는 점차 길어지고 있고요. 또 초혼 연령이나 평균 수명도 점차 연장되고 있어서 이 가족의 그 주기가 전통적인 어떤 가족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결혼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을 잘 안 하죠.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출산도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주기 면에서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이혼 가족과 또 이혼에 따른 재혼 가족의 증가로 기존의 가족 생활 주기 단계와 가업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가족들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외에 무자녀 가족,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족들이 늘어나죠. 또 조선 가족들이 늘어나죠. 또 결혼 이민자 가족, 즉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결혼 이민자 가족 등의 증가로 기존 가족 발달 주기와 다른 과정과 가업을 갖게 될 가족들에 대한 조사와 이해의 필요성이 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요즘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 양상에 따른 우리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우리가 잘 익히고 거기에 따른 가족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족의 어떤 기능이나 가족의 어떤 그 주기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이제 실천에 있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 사정이라는 거예요. 가족 사정. 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가족에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이 가족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 가족이 어떤 니드,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족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욕구, 어떤 요구,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거기에 적절한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정을 잘 해야 돼요. 사정. 그래서 가족 사정에 대한 기본 틀과 가족 사정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족 사정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존의 사회복지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너무 병리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내담자, 즉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병리적인 관점이 있고요. 강점 관점이 있어요. 이 병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을 하는 것이 병리적인 관점.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는지 과거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길래 현재 이런 문제를 발생을 했는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병리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강점 관점이 있어요. 강점 관점. 이 강점 관점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의 원인은 이미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강점 관점은 현재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포커스를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원인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해결책을 마련을 하는 관점이 강점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 관점은 병리적으로만 그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이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그러기 위해서 가족을 사정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둘째는요, 병리를 강조하는 접근은 인간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족 사정이 필요하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이 필요하다라고 대두가 됨으로 인해서 가족 사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족 사정의 개념인데요. 자, 가족 사정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가족 사정, 가족의 문제를 사정하는 거죠. 진단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통해서 그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5단계를 배웠잖아요. 첫 번째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정이잖아요. 사정, 그 다음에 계획 수립, 개입, 평가 및 종결 단계.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이 사회복지 실천의 5단계를 배웠습니다. 이 5단계 중에 들어가는 것이 사정 단계가 있었죠. 똑같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이 사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족 사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가족이 가족 단위로 일하기에 적합한 가족인지를 판단하고 만일 그렇다면 어떤 개입이 주요 이슈를 다루기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족 사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가족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목적은 현실적인 목표에 기초해서 장단기 목표를 세우기 위한 목표로 가족 사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족이 바라는 변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환경과 지역사회 자원, 또 가족의 강점과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 사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 가족 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가족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이 주변에 활용 가능한 환경, 또 지역사회 자원이나 또 가족의 강점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 사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개입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로서 가족 기능의 기초선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 사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가족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가족이 되었다. 이 기준점이 되는 그 기초선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before, after, 그러니까 개입 전과 개입 후의 그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가족 사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요, 최종 도달 지점을 분명히 하고 사회복지사와 가족이 바라는 결과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호 동의된 변화 표적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가족을 만났어요. 사회복지사가 가족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자원들이 있구나, 이런 또 강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사회복지사와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동의된 변화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의된 변화 목표, 그 표적 문제를 우리가 딱 설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족 사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가족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가족의 경계와 하위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경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선. 우리 가족 간에도요,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선이 있죠. 부부와 부부 간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이것을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있죠. 그래서 서로 넘을 수 없는 그 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부부와 부부, 그러니까 부부 내에서도 남편과 아내라는 그 선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계선에는 모호한 경계, 경직된 경계,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이 모호한 경계는 지나치게 개방이 되어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서로에게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얽혀있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모호한 경계.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명확하지가 않고 모든 게 다 거의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호한 경계다. 경직된 경계는요, 지나치게 폐쇄되어서 경계 내외로 정보 공유나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를 우리가 경직된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너무 폐쇄가 된 거예요. 모호한 경계는 너무 개방이 돼서 문제고, 이 경직된 경계는
너무 폐쇄가 돼서 이 정보 교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직된 경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경계는 경계가 유연하게 존재하면서 정보가 적절하게 공유가 되고 경계 내외로 관여하는 정도도 적당한 그런 경계. 그것을 분명한 경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도 한번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모호한 경계입니까? 아니면 경직된 경계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나요? 대부분 이 모호한 경계, 경직된 경계의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바람직한 경계는 분명한 경계죠. 경계가 유연하게 이제 존재하면서 정보가 적절히 공유가 되고 경계 내외로 관여하는 정도도 적당한 그런 경계선을 유지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의사소통 하나를 예를 든다면 이 개방적인 아주 모호한 그런 경계에서는 완전히 개방된 그 경계에서는요. 이 부모와 자녀 간에 너무 경계선이 없어요. 서로 뭐 반말하고 뭐 욕하고 뭐 이 경계선이 없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경직된 경계에서는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어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지요. 이게 이제 경직된 경계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의사소통의 예로 보면 분명한 경계는 분명한 경계에서는 가족 간에 적절하게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요. 적절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족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족의 구조와 그 기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가족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떤 것을 개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 이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밀착 가족이 있고 유리 가족이 있어요. 이 밀착 가족은 아주 밀착된 거예요. 밀착된 거. 그 유리 가족은 너무 떨어져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밀착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연계 및 분리의 연속선상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 경계가 모호하고 서로 지나치게 관여하는 가족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마보이 아시죠? 마마보이. 이 마마보이 같은 경우는 그 마마보이 아들이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밀착이 돼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밀착 가족이에요. 마마보이.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못하고 모든 결정은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이걸 마마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밀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면 아들은 아들이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마마보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밀착가족이라고 해요. 유리가족은 이 반대예요. 반대. 가족 구성원 간의 경직된 경계를 가지고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 가족이에요. 유리된 가족이죠. 떨어져 있는 가족. 이것을 유리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유리가족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을 예를 들면 대화를 예를 들면요. 거의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죠.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별개로 서로 거의 교류가 없이 각자의 그냥 삶을 사는 거야.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인 것이죠. 너무 경직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 이것을 유리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면 이런 밀착가족이나 유리가족은 다 문제가 있는 가족이에요. 너무 밀착돼도 안 되고 너무 유리되지도 않고 적당한 경계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밀착가족과 유리가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경계선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족의 경계 측면에서 보면 가족 외부와의 경계 측면에서 침투성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 때 개방형 가족이 있고요. 폐쇄형 가족이 있고 방임형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개방형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외부와의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침투력이 있는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가족들도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있는 가족. 이것을 개방형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외부 가족, 친구의 가족, 또 뭐 아내의 가족, 남편의 뭐 회사의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족에 이게 초대를 하죠. 가족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뭐 회식도 하고, 그 가정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가족의 형태를 개방형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폐쇄형 가족은요, 침투력이 없는 가족이에요. 전혀 이 가족 간에 뭐 교류도 없고요. 또 거기에 뭐 그 집에 방문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참 집 방문도 많이 하고 뭐 친구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뭐 직장 동료들이 뭐 가족의 그 집들이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은 점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는 있죠. 그런데 이 폐쇄형 가족은 전혀 그런 교류가 없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외부와의 단절이 되어 있는 가족의 형태, 이 폐쇄형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방임형 가족은 가족 외부와의 구분이 거의 없는 가족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아무나 다 가족에 들어와요. 부모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죠. 저도 이제 딸을 둘을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 아빠 오늘 저기 누구누구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대. 놀러 와도 돼?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럼 놀러 와도 되지. 놀러 오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놀러 와서 같이 놀다가 어떤 때는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1박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방임형, 이것이 이제 개방형 가족 형태라고 한다면 이 방임형 가족 같은 경우는 이런 허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남자친구도 막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자고 뭐 친구, 뭐 부모한테 허락도 없이 막 이렇게 놀러 오고 뭐 이렇게 그냥 외부와의 구분이 거의 없는 가족의 형태. 이것이 방임형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바람직한 가족의 형태는 어떤 걸까요? 이 개방형 가족 형태가 바람직한 가족 형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경계는 분명하면서도 침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집에 초대를 할 수가 없고 아무나 집을 방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당한 그 허락이라든가 동의를 구해서 집에 이렇게 온다든가 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가족의 형태, 이거 개방형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폐쇄형은 뭐 전혀 침투력이 없는 가족이고요. 방임형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있는 가정을 보면 개방형 가족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폐쇄형 가족이나
방위명 가족의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가족의 형태는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 가족의 경계와 하위 체계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하위 체계,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그 가족이라는 그 체계 안에 이제 하위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족은 성, 관심사, 세대, 기능의 토대 위에 형성된 하위 체계들 간의 공존을 위한 연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위 체계는 부부 체계가 하위 체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체계가 하위 체계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형제 자매 간의 체계, 이것이 하위 체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부 하위 체계, 부모와 자녀의 하위 체계, 형제 자매의 하위 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할 때, 이 가족에 있어서 우리가 가족을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족의 권력 구조예요. 가족의 권력 구조. 가족 사정을 할 때 가족의 권력 기반과 권력 배분에 대해 사정을 해야 하는데요. 가족의 권력 구조가 체계의 유지 기능을 순조롭게 수행하도록 하는지, 또 가족 구성원들이 권력의 상대적 배분에 만족하는지 등이 사정이 되어야 해요. 이 가족 내에서는요, 권력 구조가 있어요. 권력 구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힘이 제일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가족 내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힘을 발휘하는 사람. 어떤 가정은 아버지 중심으로 이렇게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은 아빠보다는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 구조가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그런 가족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가족은 이 부모들보다는 오히려 그 자녀들이 어떤 권력 구조의 어떤 정점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부모가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함께 따르는, 또는 이제 부모와 자녀가 골고루 이제 권력이 분배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족을 사정을 할 때 이 가족 내에 그 권력 구조를 딱 보면, 개입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그 가족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 구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폐단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 가부장 제도잖아요. 너무 아빠한테만 집중된 권력이 있을 때 가족 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족의 권력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사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가족의 역할이에요. 가족의 역할. 가족 성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가족 성원이 상호적으로 실현하고 수행하는 이것을 가족 역할이다. 그 아빠가 돈을 벌어야 돼요. 엄마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돈을 벌지를 못하고 집에만 있고 그 자녀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형편의 가족이라 하면 제대로 각자의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그 자녀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구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될 자녀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돈을 번다든가 다른 일을 한다든가 하면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각자의 역할, 어떤 부여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입을 할 때 어떤 개입 기술을 가지고 개입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가족 규칙이에요. 가족 규칙.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나 관계를 통제하는 패턴화되고 예측 가능한 규범이나 기대를 우리가 가족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족 규칙은요, 명시적일 수도 있어요. 또 암묵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나 관계를 통제하는 그런 규범이나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집 자녀들은 10시 이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가족 규칙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일주일 동안에는 열심히 우리 생활을 하고 매주 토요일 날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저녁을 먹읍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가족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이런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은 부모한테 꼭 존댓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게 반말을 하죠. 이게 친근감을 더해준다 그래서 반말을 하는 그런 가족도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은 절대로 자녀들이 부모한테 반말을 못하게 항상 존대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가족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 가족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족 규칙이 있는지, 어떤 가족 규칙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가족 규칙이 어떤 가족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완만한 그런 가족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잘못하면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의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규칙을 사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가족 응집력이에요. 응집력. 이 가족 응집력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정서적인 유대를 가족 응집력이라고 해요. 이 문제가 없는 그런 가족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족 형태는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가족 응집력이 약한 그런 가족들한테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응집력이 없는 거예요. 너가 힘들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족 응집력이 없는 거죠. 정서적인 유대가 없는 거죠. 서로 슬플 때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토닥토닥 거려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이 가족 응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족 응집력이 강한 그런 가족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족 응집력이 약한 가족일수록 문제 발생의 정도가 심할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족 적응력이에요. 부부 혹은 가족 체계가 상황적 혹은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권력 구조나 역할관계, 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가족의 권력 구조, 가족의 권력 구조, 또 가족 규칙,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가족 적응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가족의 문제가 딱 발생이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적응력이라는 것은.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 가족 적응력이 약하죠. 변화를 모색을 한다든가, 또 관계를 재정립을 한다든가, 뭐 가족 규칙을 변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그 선순환적으로 가족이 어떤 상황, 사건, 뭐 이런 거 문제에 따라서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 적응력 면에서 굉장히 낮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적응력을 우리가 한번 사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7번째, 가족 의사소통이에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가족 집단 또는 두 사람 이상의 가족원 간에 있어서 언어나 표정, 또 몸짓의 신체 동작 등을 매체로 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 과정을 우리 가족 의사소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있는 가족은 대부분 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경직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이런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없는 그런 가족일수록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이게 시간을 보내고 추억도 많이 만들고 이런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뭐 이런 노래가 있듯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족일수록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사정을 해보면 그 가족의 개입을 할 때 또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 가족의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 또 가족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사회복지 개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한 개념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이제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요.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하고 다음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